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빗소리는 유난히도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프랑스 소설 한 권을 번역하다 말고 휴대폰 화면 속 보고 문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였던 민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고 했습니다. 아직 39이었는데요.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42이라는 나이보다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지난 10년을 혼자서 살아왔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미가 있었으니까요. 제 딸, 이제 16살이 된 한소미요.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언제나 저를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지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던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지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모님, 남편분이 설악산에서 실종되셨습니다. 한도윤, 제 남편이었던 사람. 아니, 여전히 제 마음속에선 남편인 사람. 그는 그렇게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석 달간의 수색 끝에 사체도 찾지 못한 채 그는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에 들어서자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안내판을 확인하고 3층 하늘정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죽음 앞에 서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빈소 앞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 사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몇 초간 숨을 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한도윤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눈썹, 같은 코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 짓는 그 습관까지, 심지어 목례를 할 때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는 그 작은 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도윤이 늘 하던 그 동작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마저 도윤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팍에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현우 장례지도사. 이현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붙들며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도윤 씨? 제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잘못 보신 건 아니신지요? 제 이름은 이현우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그러나 완전히 낯선 사람을 대하듯 대답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윤이 맞는데, 아니 이 사람이 도윤인데 왜 저를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비틀거리며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의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남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고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뒷좌석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환청인가 싶어 귀를 막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의 모든 것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윤의 얼굴과 이현우라는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저는 베개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벌떡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그가 누구든 진실을 확인하겠어. 비는 여전히 창밖에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10년 전 멈춰버렸던 제 시간이 어쩌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과 부은 눈꺼풀이 지난 밤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손끝의 떨림은 여전했고 어젯밤의 기억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소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 딸은 이제 16이었습니다. 도윤을 닮아 큰 눈과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나이에 그를 잃었지만 소미는 늘 사진 속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민지 언니 생각이 나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빠와 똑같이 생긴 남자를 봤다고? 그게 말이 될까요? 하지만 소미는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낸 듯 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어제 장례식장에서 뭔가 있었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미는 제가 평생 거짓말을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소미야, 엄마랑 같이 가줄 수 있겠니? 다시 그 장례식장에. 오전 10시 저희는 다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소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3층으로 올라가는 내내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만약 그가 오늘은 없다면? 그러나 그는 거기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화환을 정리하고 있는 그 남자. 햇빛 아래서 본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 선명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니, 도윤의 얼굴을 한 이현우였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렸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제 오셨던 분이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제처럼 전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소미가 갑자기 제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도 느낀 것이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1층의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자 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도윤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도윤의 얼굴과 눈앞에 앉은 남자의 얼굴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이현우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가와 닮았나요? 네, 제 남편입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7년 전 설악산에서 구조됐을 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제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병원에서는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했습니다. 설악산. 그 단어에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도윤이 실종된 곳도 설악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우라는 이름은
복지시설에서 지내던 중에 장례식장 대표님이신 장용식 사장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셨어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야 했고 사장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저는 소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남자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빠를 수없이 들여다보았던 그 눈으로요. 혹시 기억나는 게 전혀 없으세요? 가끔 꿈을 꿉니다. 비 오는 산길, 누군가의 목소리, 따뜻한 손길하지만 깨어나면 다 흩어져 버려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소미가 6살 때 도윤이 실종되기 3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이현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한소미.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남편 한도윤이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에 손을 갖다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습니다. 도윤 유품이라고 쓰인 낡은 박스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도윤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낡은 시계, 만년필, 그리고 검은색 가죽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을 때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단 내부 비리 증거 확보, 위험할 수 있음. 그리고 그 아래 좌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일기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윤의 필체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쓴 글씨들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회사 업무, 소미 이야기, 저와의 데이트 기록들. 하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는 달랐습니다. 미래복지재단의 계좌 흐름이 이상하다. 기부금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오늘 우연히 백민수 이사장의 비서실에서 이상한 서류를 봤다. 리조트 건설 관련인데 승인받지 않은 설계 변경이 여러 건 있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마지막 페이지의 좌표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남긴다. 지연아, 미안해. 사랑해.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소미를 깨웠습니다. 소미야, 엄마랑 어디 좀 가야 할 것 같아. 어디? 아빠가 남긴 좌표가 있어. 거기에 뭔가 있을 거야. 소미는 곧장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서울 외곽의 한 산업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좌표가 가리킨 곳은 낡은 5층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미래복지재단 문서보관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미래복지재단. 도윤이 10년 전까지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기부단체이자 전국의 요양원과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리조트 개발 사업까지 손을 뻗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나이든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이기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는 넘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 문서를 찾으러 왔는데요.
허가증 있으십니까? 여기는 일반인 출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허가증이 필요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소미가 제 가방에서 도윤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저희 아빠예요. 여기서 일하셨어요.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에 다가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분이 박도윤 아니 한도윤 씨?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세요? 물론이죠. 10년 전 이곳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분이셨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족분이시라면 들어가십시오. 하지만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철제 캐비닛들이 줄지어 있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일기장의 좌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래층에서 경비원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02번 보관함입니다. 하지만 이기철 씨가 말을 흐렸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4자리 숫자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비밀번호? 일기장 어디에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숫자를 눌러볼 수 있는 디지털 자물쇠가 보관함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212 해봐. 소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12? 2월 12일.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난 날이잖아. 아빠가 맨날 얘기하셨잖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랬습니다. 도윤은 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만난 그 겨울날을요. 저는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0-2-1-2.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보관함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와 검은색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들을 꺼냈습니다. 서류 표지에는 강원 설악 리조트 프로젝트 마이너스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이건경 비원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빨리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서류와 USB를 가방에 넣고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지연 씨.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제 이름을 아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방금 가져간 그 자료는 위험한 것입니다. 당신과 딸의 안전을 원한다면 조용히 돌려주시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소미를 제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누구냐고요? 내일 정오까지 그 서류와 USB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한소미 양이 다니는 서라벌 고등학교는 집에서 20분 거리죠? 2학년 3반이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소미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건물 옆 골목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뛰어.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대로로 뛰어나갔습니다. 10년 전 도윤을 잃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미를 재운 후 거실 소파에 앉아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포트를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전화의 협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소미의 학교 이름, 학년과 방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그들.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들은 얼마나 오래 우리를 지켜봐왔던 걸까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목숨을 걸고 남긴 이 증거를 10년 만에 찾은 진실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USB 안에는 3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계약서, 설계도, 녹음 파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람소리, 발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오늘은 2015년 10월 10일입니다. 한도윤입니다.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10년 동안 듣지 못했던, 그리워했던, 꿈에서만 들렸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미래복지재단 백민수 이사장이 설악 리조트 건설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부실 시공을 알면서도 은폐했고 2014년 12월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했지만 공사 중단 없이 진행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동영상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도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의 모습. 여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지연아.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나는 돌아오지 못한 거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백민수 이사장이 리조트 붕괴 사고를 은폐하고 있어. 사망자 명단도 조작했고 유가족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았어. 나는 내일 그를 만나서 마지막으로 자수를 권유할 거야. 만약 거부한다면 이 증거를 검찰에 넘길 거고. 그는 서류 뭉치를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이 USB를 경찰에 전달해줘. 그리고 지연아, 솜이 잘 부탁해. 우리 딸한테 아빠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옳은 일을 하려다 떠난 거라고 말해줘. 사랑해, 정말 사랑해.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현우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에게 이 영상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그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소미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친구 수진에게 부탁해 하루만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이현우는 1층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러시더니 또 오셨네요.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화면 속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똑같은 목소리를요. 이 사람이 당신이에요. 당신의 진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현우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저라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10년 전 설악산에서 실종됐어요. 당신이 구조된 바로 그곳에서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더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 소미를 안고 있는 도윤의 사진, 세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 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집어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머리가 아파요. 뭔가 떠오르려고 하는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설악산 백담사비. 단편적인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밀었어, 계곡 아래로. 그는 숨을 헐떡이며 책상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기억나는 대로요. 한솜이 그 이름 알 것 같아요. 작은 손, 분홍색 원피스, 웃음소리,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제 딸이었나요? 네. 당신의 딸이에요. 이연우는, 아니 한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10년 만에 남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장례식장 사무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제는 그를 도윤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장례식장 앞을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 문서보관센터 앞에서 봤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차, 도윤도 그것을 봤습니다. 차는 건물 앞을 한 바퀴 돌더니 주차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위험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저는 서둘러 노트북과 가방을 챙겼습니다. 도윤도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가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파트로 가요. 거기가 안전할 거예요. 도윤의 아파트는 장례식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서둘러 걸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고 옷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재빨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솜이 좀 더 맡아줄 수 있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걱정 마. 솜이는 여기서 잘 놀고 있어. 천천히 일 보고 와.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도윤의 아파트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한 점 없었고 사진도 개인적인 물건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무언가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으로 깎은 듯한 나무 조각품이었습니다. 작은 의자 모양이었는데 섬세하게 다듬어진 손잡이와 등받이가 정교했습니다. 이건,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자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만든 건데 왜 만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의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소미의 6살 생일날 도윤이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들어준 작은 의자. 소미가 인형들을 앉히고 놀던 그 의자와 똑같았습니다. 도윤 씨, 이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도윤 씨 계시죠? 잠깐만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이 저를 보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열면 안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여긴 이현우가 사는 곳입니다. 도윤이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이현우든 한도윤이든 우리는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할 뿐입니다. 순순히 넘겨주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우리가 가진 USB를요. 저는 창문을 살펴보았습니다. 3층이었지만 옆 건물의 비상계단과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윤도 제 생각을 읽은 듯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을 여시겠습니까? 우리는 재빨리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먼저 창틀에 올라섰고 저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빨리요. 도윤이 옆 건물의 비상계단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어 뛰어 올랐습니다. 도윤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비상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도윤이 제 손을 잡고 골목길로 뛰었습니다. 빗속을 헤매며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전철 안에서 저희는 젖은 옷을 감싸 쥐고 숨을 골랐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울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미의 학교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설악산.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설악산으로 가요. 설악산이요? 네. 거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당신의 기억도 진실도.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요.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속초행 버스표를 끊었습니다. 추적자들이 우리를 따라올지 몰랐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버스는 밤새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댄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제 옆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제 남편일까요? 10년의 세월이 그를 얼마나 바꿔놓았을까요? 새벽 5시 우리는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잡아 타고 설악산 백담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기요, 백담사 가는 길에 산장이 하나 있는데 기억하세요? 택시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폐가 된 곳 말씀이시죠? 10년도 더 됐어요. 지금은 아무도 안 가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곳이었습니다. 도윤과 제가 신혼여행 때 머물렀던 작은 산장. 아직도 그곳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길이 미끄러웠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택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지점에서 멈췄고 우리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10년 전 이 길을 걸을 때도 이렇게 손을 잡았었습니다. 젊은 부부였던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안개 사이로 낡은 건물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나무로 지은 2층 산장이었는데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벽은 곳곳이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개는 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우리가 신혼여행 왔던 곳.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산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뭔가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는 삐걱거리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었지만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있던 벽난로, 창가의 나무 테이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도윤이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그는 벽난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벽난로 옆 벽돌을 만졌습니다. 이 벽돌이 움직여요. 그는 벽돌 하나를 빼냈습니다. 그 뒤 빈 공간에 작은 나무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상자를 꺼내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칼로 새긴 듯한 글자가 있었습니다. 러브엠 2.12. M은 제 영어 이름 첫 글자였습니다. 지연의 영어 이름 MI와 EON. 그리고 2월 12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이게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도윤이 쓴 편지였습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 밤 저에게 주려고 썼던 편지였습니다. 지연에게 당신과 함께한 이 사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앞으로도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어. 이 산장에 우리의 사랑을 묻어두고 가. 언젠가 다시 와서 이걸 꺼내보자.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 거야. 편지를 읽는 도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도윤 씨. 저는 황급히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그의 입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백민수가 나를 불러냈어요. 설악산 어딘가로 증거를 넘기면 잘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나를 밀었어요. 계곡 아래로 돌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고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싶었던 남편을, 그리워했던 사람을요.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산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 회색 코트를 입은 50대 남자. 그는 사진으로만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백민수? 미래복지재단의 이사장이자 도윤을 죽이려 했던 사람. 찾았군. 백민수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한도윤, 나와라. 이제 끝낼 시간이다. 도윤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 씨, USB를 가지고 뒷문으로 나가요. 계곡 아래에 작은 오두막이 있어요. 거기서 경찰을 불러요. 안 돼요.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어요. 저는 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도윤은 제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10년 전에 당신과 소미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할 거예요. 그는 제 손에 USB를 쥐어주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잃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도윤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이번엔 꼭 돌아갈게요. 약속해요.
그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고 도윤은 제게 곧 돌아올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또다시 그를 잃게 될까요? 한도윤, 오랜만이군. 백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옆에 숨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10년 만이네요, 이사장님.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었다니. 생명력이 질기군. 제가 가진 증거를 다 넘기면 저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백민수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순진할 줄은 몰랐네. 증거를 넘기든 안 넘기든 오늘 여기서 끝이야. 그는 부하 중 한 명에게 손짓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총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USB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도윤은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서너 대였습니다. 백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이게. 차들이 산장 앞에 멈춰섰고 경찰관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선두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형사였습니다. 미래복지재단 백민수 이사장, 당신을 살인미수와 증거인멸, 업무상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백민수의 부하들은 재빨리 총을 버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 백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형사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금 전 당신이 한 말 전부 녹음됐습니다. 자네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서 끝이야. 완벽한 자백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윤이 일부러 백민수를 밖으로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요. 도윤 씨가 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형사가 도윤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USB와 함께 모든 정황을 설명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영장을 받아서 왔습니다. 강태호 형사입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뒷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윤 씨,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무사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이번엔 꼭 돌아온다고. 도윤이 제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백민수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10년간의 악몽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3주 후 저희는 법원에 서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한도윤 씨의 사망 신고를 취소하고 모든 법적 신분을 회복합니다. 법정 밖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손과 소미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소미가 도윤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미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세 식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곳은 여전히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도윤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소미의 학교 상장들, 제가 번역한 책들이 꽂힌 책장. 다 그대로네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비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도윤은 거실 한쪽에 놓인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건반을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이 피아노 제가 샀던 거죠? 네. 솜이 태어났을 때 사주셨어요. 딸에게 자장가를 쳐주고 싶다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람스의 자장가였습니다. 소미가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의 연주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10년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곡이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다시는 비가 두렵지 않아. 소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괜찮아. 우리 모두 함께니까. 창밖의 빗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이 피아노 앞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미와 저를 양팔로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 나를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신도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10년의 세월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잃어버릴 수 있어도 마음은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세 식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불안도 잠시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느꼈습니다. 기억의 비가 내리던 날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